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 내 메르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에 빗장까지 걸어 잠갔던 북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김석향 교수 그리고 북한 군의관 출신인 서경환 한의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세에 대해서 우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남조선에서 호흡기성 전염병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라고 부르는 호흡기성 전염병이 퍼져 전염병 피해 확대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사회에 메르스가 이렇게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북한 당국은 지금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1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실태가 어떤지, 이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전파력이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처음에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더니 이게 뭐 2차 감염, 뭐 3차 감염자까지 네. 나왔다고 하는 거 보고 또 그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 보도가 되는 걸 보면 북한 쪽에서는 지금 저게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위급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지난번 그 에볼라 때처럼 아예 그 셧다운을 하는 거죠. 완전히 문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쨌든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 보건당국의 늑장 대처가 최근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어떻게 하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데 예.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이 정책이 북한에 비해서는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점의 상태를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북한의 이게 이런 전염병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엄두 못 낼 정도로 험악해요. 어느 정도냐면 예. 우리는 언론에 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병원 그렇죠. 어느 정도 열이 나고 이 심각합니다 뭐 이런데 북한은 옆집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옆에 동네에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해도 모를 정도로 거기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국민들이 알고 정부가 알아서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벌써 3차 이런 감염까지 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야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언론 통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전염병에는 거의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많이 이게 전달되는 데가 어디냐면 기차 있지 않습니까? 기차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 야 어느 동네에서 야 사람이 10명 죽었대. 그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의 전파되는 경우가 제일 빠릅니다. 소문이나 괴담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만큼 취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은 휴대전화로 전화로 많이 그게 이제 정보가 전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환율 확인하느라고 그러니까 평양 지역에서는 달러가 얼마고 위안화는 얼마고 뭐 그러니까 국경 지역은 얼마고 이런 거 확인하는데 이제 아침마다 전화를 하는데 그런 때 어디서 누가 뭐 어떤 열이 얼마로 죽었대, 뭐,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대, 이런 거로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보다는 지금은 전파 속도는 훨씬 빠르죠. 그렇지만 이게 뭐, 당국 차원에서 뭐, 어떻게 예방을 하라든가, 어느 점에서 주의하라든가 하는 걸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건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런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안은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부터 최악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그 지도자와 그 중심부에는 굉장히 최상의 방어막을 그러니까 방어막을 작동하게 하고 고위층에는 반면에 그 나머지
또 뭐 그 평범한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어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처럼 그러게요. 대책이 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과거에 어떻게 대처를 했나 그 전례를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거의 빗장을 잠그다시피 하고 외국인들 차단까지 출입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그 중동호흡기 증후군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하고 접촉을 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이번에도 그 정도로 좀 예민하게 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이게 정말 그 전파력이 강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그 다시 그러니까 문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건설 근로자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건설 근로자들이 나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나가요. 왜냐하면 그 건설 근로자들을 건강을 최소한은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평양 쪽에 혹은 김정은 주변으로 그러니까 전파력이 퍼져 나갈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금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이 공포가 확산이 되니까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뭐 괴담이나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루머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이 이 괴담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요 경우 이 메르스 관련 요 경우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아직은 북한 당국이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메르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 조금 뭐 며칠 됐지만 그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조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나빠진 거라서 북한 당국이 그런 그 루머를 생산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근데 뭐 어떤 일도 가능한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계실 때 군의관으로 좀 그렇습니다. 계셨었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염병에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북한 군에서 가장 걸리는 전염병이 결핵이라고 들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가장 많이 흘러있는 거 결핵이고 그다음에 그 간염도 좀 들어가요. 간염도. 예. 그 남성 군인들보다 여성 군인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군인들이 보면 이렇게 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장비 움직이는 이런 군인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근데 북한은 진짜 대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밀고다가 대포 포닥 놓고 이런 압주권의 그런 군인들이 대다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 조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북한 자체가 지금 먹는 거, 그다음 입는 거 이게 부족한데 군인들은 더한데 특히 17살에 군대 가는 거거든요. 분들이. 예. 근데 가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자들이랑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 육체적인 부담이 좀 심하게 지금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떨어진 상태에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결에 이런 간염 같은 게 딱 들어오면 심각하게 영양실조까지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도 참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영양이 아주 나빠서 생리가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임신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일이 벌어져요. 그게 현실이고 또 생생한 이야기, 증언을 저희가 TV에 나오는 몇 명의 이 입부장한 그 미녀 여성 군인들. 그건 아주 국소수들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안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군대 내에서는 변변하게 감기약조차 없다. 그래서 결핵 같은 병에 걸리게 되면 뭐 어떤 손 쓸 방법도 없이 그대로 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좀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 군복무를 거기서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환송사 생활을.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독감을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군의소, 다시 말해서 병원에는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약은 그래도 우리 분대장이 가져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러냐면, 북한은 그래도
일반 주민들한테 병원에는 약이 없어도 군대 한 데는 약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자체도 가보면 감기하고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감기 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이 항생제. 우리나라는 이거 항생제, 병원에 가면 뭐 감기 오고 뭐 열이 좀 나면 항생제 무조건 주지 않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북한은 항생제 자체가 병원에 가면 없어요. 굉장히 귀한 약이에요. 항생제가요. 항생제 예. 자체가. 이거 우리는 여기 항생제 남용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없어서 그러고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이 항생제 내성 검사하면 여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항생제를 많이 안 써갖고 아마 그 상태일 거예요. 예. 그래서 감기약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군대에서 좀 나와요. 그러면 있는 놈들이 그래서 시민 놈들이 좀 가져가고 그거 다 빼들어서 장마당에 나가서 팔아버리고 그래서 일반 군인들은 간단한 뭐 지사제, 소화제 이런 것도 쉽지 않게 구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북한의 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치료법이나 대처법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에서 강조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진국형 전염병이라고 하죠. 이 홍역 같은 병이 사그라들질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생활환경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건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그 북한 의료 현실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북한이 50년대,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쯤 되면 지금 말씀하신 홍역이라든지 뭐 아니면 수인성 전염병, 뭐 콜레라, 파라티스푸스 그런 것들이 그 발병률이 낮아졌다가 물론 그게 이제 통계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예. 명확하게 그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 낮아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이게 다시 80년대 말 90년대가 되면 이게 다시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영양 상태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70년대 초반 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배급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양을 균형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도 기본적인 영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이게 80년대 중반쯤 되면 이제 그 국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사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질병의 원인균이 들어오면 면역이 며칠 떨어지거든요. 앓고 그냥 그러니까요. 일어나야 예. 되는데 그걸 못 일어나 그 병을 견디지 못하고 그 병에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그 영아 사망률이나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망하는 원인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게 뭔지 찾아보면 그냥 설사예요. 이질 같은 그런 전염병도 아니고 그냥 단순 설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설사할 때 예를 들어서 5% 포도당액을 주사를 해주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5% 포도당 수액이 없어서 그냥 그 아까운 생명들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여기 아이들이 며칠 동안 설사해도 사실 그걸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기본적인 영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예방의학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예방의학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그리고 다른 보건 제도가 같이 작동을 해야 이게 예방의학이 의미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위생 상태, 뭐 깨끗한 물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방송으로 예방의학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석 선생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좀 무상 치료인가요? 예, 그렇죠. 병원에 가면?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 큰 수술까지 무상 치료 참 얼마 좋습니까? 말은 참 좋은데 너무 좋죠? 무상 치료라고 하니까 참 말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뭐 에볼라도 그렇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면 여기에 대한 치료는 그러면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예. 그러니까 무상 치료라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용어입니다. 그 뭐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북한도 실제 딱 들어가 보면 무상 치료가 홀뿌리지. 병원에 가면 약이 없고 아니 이 의료기구가 없는데 검사를 똑똑히 못 하는데 일반인들은 진짜 항생제고 한 대 맞으려면 뇌물을 갖다 우사한테 가서 바쳐야 돼.
그러면 뭐 좋은 이야기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게 약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가,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거를 격리시켜요. 격리무가 우리가 뭐 구분이 살고 있는 이게 농촌 같은 경우는 집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그 사람이 옷 가지고 뭐 집안에 가지고 건 다 내다가 불태워버려요. 그렇고 격리당한 사람은 또 자체가 그 북한은 전염병이 걸렸다가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거나 저 사람하고 정말 내가 또 병 걸린다는 생각도 있고 또 병 걸린 사람도 자기를 또 무시하고 또 이런 인격적인 그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더 영양 상태 이런 것도 공급 못 받고 상태가 그러다 보니 면역이 가뜩이나 약한 사람들이 약도 제때 처방 못 하다 보니까 아마나 병세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나 뭐 특히나 이 기본적인 항생제조차도 병원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다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무상 치료라는 게 이제 뭐 허울뿐이긴 하지만 공중보건 체계가 이게 무너졌다기보다는 아예 뭐 기틀조차도 없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의료 제도를 평가할 때 그 공중보건, 그러니까 보건 체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다른 저개발 국가랑 북한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작동을 하다가 제대로 작동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굉장히 흉내를 내다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아예 그 체계가 없었던 곳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처음부터 이게 무상의료 제도를 도입하고 이 호담당 의사라고 해서 몇백 호를 한 사람의 의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이 호담당 의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호담당 의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뭐 그 위생 그 교육도 하고 뭐 그 예방 주사도 놓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없는 거죠. 이게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페니실린이 나한테 의사한테 10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써야 되는 곳은 한 100대쯤 혹은 1000대쯤 써야 되는데 딱 10개만 왔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한테 뭔가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차라리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면 저 사람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게 확실한데 무상 치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갖다 주면 좀 더 그러니까 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뭘 얼마나 갖다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료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헷갈리고 힘들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돈 받고 치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면이 문제이긴 한데 저게 완전히 처음부터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니라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 약점만 남은 상태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죠. 무상 치료라는 게 역으로 참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르스뿐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서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 미공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비밀리에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온겨레에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제는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탄저균, 페스트, 콜레라, 장티부스 등이 들어있는 세균 폭탄과 포탄을 우리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대량적으로 퍼부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 살인 악마이다. 탄저균 반입 관련해서 비난 성명 같이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이런 감정을 좀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북한 쪽에서는 이 탄저균 뉴스가 나왔을 때 한 건 잘 걸렸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1차 청취 대상자가 북한 주민들인데 예. 자 이거 봐라 남조선이 이렇게 미제의 식민지야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고 또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동지를 따르는 게 좋겠지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건을 가지고 아마 여러 차례 뉴스를 만들고 보도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뭐 군사적인 도발 같은 것보다 우리 사회의 어떤 반미 감정을 좀 고취시키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지금 몰릴 대로 몰리고 지금 예. 있으니까 이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한 특히 미군 이거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게 세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균전에 대한 부분을 여론화시키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소위 여기 이게 친북하는 이런 세력들이 좀 어떻게 좀 반응 좀 해서 이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선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국민들의 생명과도 좀 밀접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취약하다,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은 오늘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예방법, 치료법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